메콩강 안개 속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듯 폭발음이 울렸다. 불길에 휩싸인 정찰기의 잔해가 강 옆에 밀림으로 떨어지며 모든 무전 신호가 동시에 끊겼다. 수색조는 본부의 지시도 듣지 못한 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중사님, 저기 떨어진 거 우리 아군 맞습니까? 맞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 통신도 안 되고 저쪽은 적 보급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그날 새벽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메콩강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부터 보여줄 이야기 속에 있다. 영상 시청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몇 년도의 군 생활을 하셨는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새벽 4시 11분 메콩강 지류에서 짙은 물안개가 피어오르던 순간이었다. 정찰선 위에서 야시경을 들고 있던 한국군 수색조의 박수혁 중사는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하얀 섬광 같은 것을 보았다. 하늘 높이 비행하던 아군 정찰기가 순간 기울어지더니 검은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어 꽝하고 울리는 폭음이 수면을 찢었고 멀쩡하던 정찰기의 꼬리가 공중에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함께 있던 김영호 병장이 놀라 소리쳤다. 중사님, 저거 우리 아군 정찰기 아닙니까? 박 중사는 대답 대신 떨어지는 잔해를 끝까지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동체가 두 동강이 나며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지는 모습이 야시경 속에 또렷하게 보였다. 잔해는 강 옆에 진창숲으로 빨려들듯 사라졌고 폭발음은 곧 강물 속으로 꺼졌다. 순간 무전기가 짧게 지지직거리며 잡음만 남기고 끊겼다. 작전본부와의 채널도 전부 무금으로 바뀌었다. 박 중사는 무전기를 두드려보며 다시 주파수를 맞춰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직감했다. 조종사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도 이미 그 잔해를 향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박 중사는 야시경을 내려놓으며 선수를 돌렸다. 물보라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갈랐고 정찰선은 격추 지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엔진 소음이 고요한 새벽강을 깨뜨렸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김 병장은 무전기를 다시 틀어보았지만 여전히 지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다. 중사님, 본부 연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중사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조종사가 살아있다면 시간이 얼마 없어. 정찰선이 안개 속을 뚫고 나가자 멀리서 연기 기둥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불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물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김 병장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소총에 올려졌다.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박 중사는 속도를 늦추며 주변을 살폈다. 강둑 곳곳에서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고 있었고 평소와 다른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갑자기 물 위에 항공유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기름띠가 강물 위에 무지개 빛으로 번져 있었다. 정찰기가 추락한 지점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 중사는 엔진을 끄고 노를 꺼냈다. 이제부터는 소리를 내면 안 돼. 적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 김 병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노를 잡았다. 두 사람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안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리고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타는 냄새와 금속 냄새가 더욱 진해졌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박 중사와 김 병장은 눈을 마주쳤다. 조종사가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남은 시간도 얼마 없어 보였다. 박 중사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강둑 쪽으로 배를 저었다. 김 병장은 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적이 나타나면 언제든 사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70년 5월 메콩강 남부지대는 우기 특유의 강풍과 열기로 가득한 정글이었다. 습도가 90%를 넘나들며 군복은 항상 축축했고 모기와 거머리가 끊임없이 달라붙어 피를 빨아댔다. 한국군 청림부대 수색조 7명은 미연합군이 포기한 강경로 정찰 임무를 이어받아 3주째 이동 중이었다. 부대장 박수혁 중사를 비롯해 김영호 병장, 이철민 상병,
최동수 일병까지 모두 베트남 파견 6개월 차에 숙련된 정글 전투원들이었다. 그들은 M16과 간이 방수포, 최소한의 식량만으로 버티며 매일 20km가 넘는 강변 정글을 훑고 있었다. 발밑은 늘 진흙탕이었고 나뭇가지에 걸린 거미줄과 가시덩굴이 얼굴과 팔을 핥혀댔다. 현지 게릴라들은 밤마다 강을 건너 기습을 감행했고 정찰기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떠올랐다가 실종된 것이다. 본부는 폭발 원인을 엔진 화재 가능성으로 추정했지만 박 중사는 눈으로 본 섬광이 단순한 기체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섬광의 색깔과 폭발 패턴이 대공포나 로켓포에 의한 격추와 더 비슷했기 때문이다. 실종 조종사는 미 육군 소속 조나단 대위로 한국군과 2개월째 합동 정찰을 함께하던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붉은 머리카락을 한 그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줄 알았고 김치를 좋아한다며 늘 웃어댔다. 수색조와도 얼굴을 자주 맞댔고 전우처럼 지냈던 사이라 절대 놓칠 수 없는 존재였다. 게다가 그가 떨어진 지점은 적의 은밀한 보급로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던 구역이었다. 정글 깊숙한 곳에 무기 저장고나 야전병원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했다. 박 중사는 쌍안경으로 추락 지점 주변을 살펴보며 상황을 정리했다. 강둑에서 약 200m 떨어진 정글 속에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마무들 사이로 금속 파편들이 번쩍이며 보였다. 김 병장이 조용히 물었다. 중사님 혹시 적들이 먼저 도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조나단 대위가 살아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야. 수색 조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다. 전우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설령 위험해도 구조 작전을 포기할 이유는 없었다. 박 중사는 장비를 점검하며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찰선을 강둑에 숨기고 도보로 접근하되 2명씩 조를 나눠 엄호하며 전진하는 방식이었다. 이철민 상병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중사님 본부에 보고는 안 하시는 겁니까? 박 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보고하면 승인받는 데만 2시간은 걸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조나단 대위를 찾아야 한다. 김 병장이 무전기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여전히 잡음만 들렸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속 켜두기로 했다. 최동수 일병은 구급낭과 밧줄을 챙기며 중얼거렸다. 제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박 중사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5시 20분. 해가 뜨기까지 1시간 정도 남았다. 어둠이 걷히기 전에 조나단 대위를 찾아야 했다. 수색조는 강변을 벗어나 진창의 늪지대로 발을 들였다. 땅은 부드럽게 가라앉으며 발목을 잡았고 한 걸음마다 검은 물이 튀어올랐다. 습기가 배어든 군복이 몸에 달라붙었고 모기떼가 얼굴 주변을 맴돌며 윙윙거렸다. 30분쯤 들어갔을 때 앞장서던 이철민 상병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중사님 이쪽에 낙하산 조각 같습니다. 풀잎에 걸린 천은 분명 조종사의 비상 패러슈트와 동일한 재질이었다. 흰색 나일론, 천이 가시덤불에 찢어져 걸려 있었고 피가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곧바로 그 옆에서 탄피 2개가 발견됐다. 박 중사는 탄피를 주워보며 냄새를 맡았다. 아직 화약 냄새가 남아 있었다. 최근에 발사된 것이 분명했다. 박 중사는 주변을 살폈고 습한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타는 냄새를 느꼈다. 조종사가 스스로 반격했거나 누군가 먼저 내려와 그를 공격했다는 의미였다. 뒤쪽에서 김 병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적이 이미 데려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중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직 단정하면 안 돼. 더 안쪽으로 간다. 수색조는 일렬로 다시 전진을 시작했다. 갈수록 정글이 짙어졌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도 희미해졌다. 발밑에서는 썩은 낙엽들이 푹푹 꺼지며 신발을 빨아들였다. 최동수 일병이 뒤에서 헐떡거리며 따라왔다. 그때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이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박 중사가 손을 들어 전체를 멈춰 세웠다. 모든 수색조원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분명히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것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김 병장이 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다른 조원들도 무기를 겨눌 준비를 했다. 박 중사는 손짓으로 좌우로 퍼지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철민 상병과 최동수 일병이 오른쪽으로, 김 병장은 왼쪽으로 이동했다. 박 중사는 정면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 소리 속에서 영어 단어들이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다. 헬프, 헬프라는 신음 소리였다. 조나단 대위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박 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방향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소리였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였다. 적들도 조나단 대위를 찾아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박 중사는 재빨리 판단했다. 시간이 거의 없었다. 조나단 대위에게 먼저 도달해야 하지만 적과 마주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병장이 몸짓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중사는 고민 없이 대답했다. 조나단 대위를 먼저 확보한다. 적이 와도 우리가 먼저 데리고 나가야 해. 수색조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조나단 대위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향했다. 갈수록 적들의 목소리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누가 먼저 조나단 대위에게 도달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상황이었다. 박 중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전우를 구하려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색조가 200m쯤 더 전진했을 때 무전기가 갑자기 완전히 먹통이 됐다. 지지직거리던 잡음마저 사라지고 완전한 침묵만이 남았다.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다. 적이 전파, 교란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박 중사는 무전기를 여러 번 두드려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전파가 막히면 지원 요청도, 위치 공유도 불가능해진다. 본부에서는 수색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위험에 빠져도 구조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우기 특유의 돌발 스콜이 쏟아지기 시작해 시야를 거의 앗아갔다. 굵은 빗방울이 나무짚을 때리며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냈고 금세 모든 것이 물에 젖었다. 흙탕물 냄새와 비린내가 뒤섞여 정신을 흐리게 했고 땅은 더 깊은 늪처럼 변했다. 발걸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이 되어버렸고 한 걸음 떼기조차 힘들어졌다. 이철민 상병이 진흙에 발이 빠져 비틀거렸고 최동수 일병이 급히 붙잡아 넘어지는 것을 막았다. 비옷도 없는 상황에서 온몸이 젖어들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 병장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중사님, 이렇게 되면 복귀도 위험합니다. 날이 밝으면 적들이 우리를 더 쉽게 발견할 거고 무전도 안 터지니 지원도 못 받습니다. 박 중사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폭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적들의 매복에 당할 위험도 높아졌다. 그러나 대답 대신 박 중사는 떨어진 헬멧을 하나 들어 올렸다. 진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미군용 헬멧이었다. 헬멧 안쪽엔 조나단 대위의 이름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나단 리 캡틴이라고 영어로 적힌 이름표가 선명했다. 이제 확실하다. 그는 이수반에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박 중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헬멧에 피가 묻어있긴 했지만 많은 양은 아니었다. 치명상을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수색조는 그 순간 후퇴 선택지를 완전히 버렸다. 김 병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중사님, 이 비는 언제 그칠지 모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박 중사는 헬멧을 단단히 움켜쥐며 대답했다. 조나단 대위도 이 비를 맞고 있어. 우리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 비는 오히려 적들의 시야도 막아줄 거야.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이철민 상병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중사님, 여기서 발자국 같은 것도 보입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요. 박 중사가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진흙 속에 군화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빗물에 씻겨 거의 지워져 가고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었다. 그런데 발자국은 두 종류였다. 하나는 미군 전투화 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군이 싣는 고무신 자국이었다. 조나단 대위가 누군가에게 붙잡혀 끌려간 것일 수도 있었다. 최동수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박 중사는 발자국을 자세히 관찰했다. 미군 전투와 자국이 더 깊게 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조나단 대위가 스스로 걷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직 끌려가지는 않았어. 자기 발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폭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지만 수색조는 발자국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다. 적들도 이 비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질 것이고 그 틈을 노려 조나단 대위에게 먼저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박 중사가 마지막으로 부대원들을 확인했다. 모두의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였다. 정글은 점점 사람의 의지를 시험하듯 모습을 바꿨다. 비는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떨어진 물방울이 거대한 나무잎을 맞아 툭툭 울리는 소리가 신경을 파고들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빛도 짙은 안개에 가려져 흐릿했고 주변이 점점 더 음산해졌다. 수색조의 군화는 이미 진흙에 잠겨 무게가 2배로 불었다. 한 걸음 떼기도 힘겨워졌고 발목이 진흙에 빠질 때마다 뽑아내는 소리가 쩍쩍 울렸다. 습한 공기에 숨을 들이쉴 때마다 퀴퀴한 식물 냄새와 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썩은 낙엽과 습기가 만들어낸 악취가 목구멍을 조여왔다. 김 병장이 조심스레 말했다. 중사님 조종사가 혼자서 이 길을 버텼을까요? 이런 상태로는 몇 시간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박 중사는 잠시 멈춰 허리를 숙이고 진흙에 묻힌 발자국을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발걸음 모양이 제대로 있어. 이건 조나단 대위 걸음이 맞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엔 적의 발자국이 2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고무신 자국과 군화 자국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고 조나단 대위가 적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철민 상병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이미 포로로 잡힌 건 아닙니까? 박 중사는 고개를 저었다. 발자국 간격을 보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야. 아마 협상하고 있을 거다. 수색조는 이미 지친 몸을 억지로 끌고 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각자의 손등에서 떨어지는 땀이 진흙과 섞여 금세 시커멓게 변했다. 최동수 일병은 숨을 헐떡이며 뒤처지기 시작했고 김 병장이 그의 배낭을 대신 들어주었다. 모기떼가 끊임없이 달라붙어 얼굴과 목을 물어댔고 가려움증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탕탕 2발이 연달아 터졌고 이어서 베트남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 중사가 재빨리 손을 들어 전체를 멈춰 세웠다. 조나단 대위의 목소리도 들렸다. Don't kill me, don't kill me라고 외치는 소리였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김 병장이 소총을 겨누며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중사는 잠시 생각했다. 성급하게 돌진하면 조나단 대위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으면 이미 손 쓸 수 없게 될지도 몰랐다. 이철민 상병이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접근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오른쪽으로 가고 김 병장은 왼쪽으로 가서 포위해라. 내가 정면에서 상황을 확인한다. 수색조원들은 각자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진흙탕 속에서 소음 없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들이 이 지옥 같은 정글을 버티는 건 오직 하나. 전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다. 박 중사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6시 10분. 해가 뜨기 시작했다. 밝아지는 하늘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적들이 그들을 발견하기 더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조나단 대위는 아직 살아있었고 그를 구할 기회가 남아있었다. 총소리가 다시 한 번 울렸고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오후 2시 무렵 숲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다. 쇠사슬이나 수갑 같은 것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수색조는 자세를 낮추고 소리를 따라갔다. 햇빛이 나무집 사이로 비쳐들면서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만 그림자가 짙은 곳은 여전히 어두웠다. 잠시 후 부러진 대나무 사이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영어로 중얼거리는 소리였고 분명히 조나단 대위의 목소리였다. 박 중사는 손짓으로 조용히 접근을 지시했다. 김 병장과 이철민 상병은
좌우로 퍼져서 포위망을 만들었고 최동수 일병은 뒤쪽에서 후방을 경계했다. 그들이 밀림 속 바위 뒤를 돌아섰을 때 그곳에는 놀라운 장면이 있었다. 조나단 대위가 양손이 묶인 채 땅에 누워 있었고 근처에서 베트콩 병사 2명이 무언가를 파고 있었다. 땅을 파는 소리와 베트남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포로를 이동시키기 전 임시 은신처를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조나단 대위는 머리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 그의 비행복은 찢어져 있었고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베트콩 병사들은 무기를 옆에 세워두고 땅 파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다. 박 중사는 단호히 속삭였다. 지금이다. 10초 뒤 일제 사격. 김 병장과 이철민 상병이 소총을 겨누었고 박 중사도 권총을 빼들었다. 10초가 지나자 3발의 총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렸다. 짧은 교전 끝에 적은 제압되었고 조종사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조나단 대위는 눈을 뜨자마자 코리안 솔저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박 중사가 급히 그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다. 김 병장은 주변을 경계하며 적의 증원군이 올 가능성에 대비했다. 조나단 대위는 물을 조금 마신 후 가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마지막 힘으로 남겨둔 메모였다. 작은 종이 쪽지에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였다. 북쪽 300m 보급로 입구, 적 기지 은폐됨. 그 정보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연합작전 전체를 뒤집을 결정적 단서였다. 박 중사는 메모를 읽고 놀라 물었다. 대위님, 이게 정말입니까? 조나단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Yes, I saw it with my eyes. 빅 언더그라운드 베이스. 지하 기지가 있다는 뜻이었다. 수주일 동안 찾아 헤맨 적의 주요 보급로가 바로 근처에 있었던 것이다. 김 병장이 급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있을 때 적들이 계속 보급을 받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박 중사는 상황을 재빨리 정리했다. 이 정보를 본부에 알리면 대규모 공습 작전이 가능할 것이었다. 하지만 먼저 조나단 대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이철민 상병이 조나단 대위의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다. 다리 상처가 심하지 않습니다.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조나단 대위도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적의 트럭이나 장갑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소리였다. 아마도 총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다. 박 중사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지금 당장 이동한다. 대위님을 부축해서라도 여기를 벗어나야 해. 수색조는 조나단 대위를 중간에 두고 일렬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전우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정보까지 얻었기 때문이었다. 수색조는 조종사를 업고 강변으로 향했지만 돌아가는 길은 더 험했다. 조나단 대위의 몸무게가 더해져 진흙탕에서 발을 빼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비는 다시 퍼부었고 적의 추격조가 뒤따라오는 기척까지 들렸다. 멀리서 베트남어로 외치는 소리와 군화가 진흙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 중사는 계속 뒤를 살피며 이동 속도를 조절했다. 너무 빨리 가면 조나단 대위가 위험하고 너무 느리면 적에게 따라잡힐 위험이 있었다. 김 병장은 조나단 대위를 업은 채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중사님, 이 사람 체온이 계속 떨어집니다. 맥박도 약해지고 있어요. 조나단 대위는 의식이 흐릿해져 가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머더마더라고 중얼거리며 고향의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박 중사는 손끝으로 조종사의 맥을 확인하고 즉시 판단을 내렸다. 강까지 500m 남았다. 거기서 신호탄 쏘면 아군 정찰선이 알아차릴 거야. 이철민 상병이 뒤에서 적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급하게 말했다. 중사님, 적들이 200m 정도까지 따라왔습니다. 빨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최동수 일병은 신호탄을 미리 준비하며 언제든 쏠 수 있도록 대기했다. 수색조는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고 조나단 대위를 번갈아 업으며 강을 향해 돌진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고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적들의 함성 소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국 강가에 도착해 붉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빨간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넓게 퍼져나갔고 강 건너편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것이었다. 박중사는 무전기를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잡음만 들렸다. 하지만 신호탄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다. 김 병장이 조나단 대위를 강변의 큰 바위 뒤에 눕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쉬기는 안정되어 보였다. 이철민 상병과 최동수 일병은 뒤쪽을 향해 소총을 겨누며 적의 등장에 대비했다. 10분 뒤 한국군 정찰정이 물살을 가르고 나타났다. 엔진 소리가 들리자 박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찰정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먼저 조나단 대위를 끌어올렸다. 수색조원들도 하나씩 배에 올라탔다. 부상자와 수색조를 태운 정찰정은 즉시 강 중앙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젖은 군복을 입은 채로 갑판에 주저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의 표정에는 미묘한 허무함이 섞여 있었다. 끝을 보았다는 기쁨과 이를 뻔한 전후를 떠올리는 씁쓸함이 함께 있었다. 조나단 대위는 의식을 되찾으며 땡큐 코리안 솔저라고 중얼거렸다. 박중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김 병장이 조나단 대위가 준 메모를 다시 꺼내보며 말했다. 중사님, 이 정보 때문에 큰 작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임무는 끝났어. 이제 윗선에서 알아서 할 거야. 정찰정이 기지로 향하는 동안 수색조원들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일이면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전우를 구해냈다는 뿌듯함으로 충분했다. 조나단 대위의 균등한 숨소리가 엔진 소음과 함께 들려왔다. 생명을 구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다. 세월이 지나 30년 뒤 박수혁 중사는 은퇴 후 조용한 농촌에서 지내고 있었다. 경상북도 산간 마을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며 텃밭을 가꾸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침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빠뜨리지 않았다. 어느 날 국제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우체부가 직접 가져다준 두꺼운 봉투였고 발신지는 미국 텍사스였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조나단 대위의 아들이었다. 조나단 리 주니어라고 적힌 이름을 보자 박중사의 손이 살짝 떨렸다.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다. 봉투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1970년 메콩강 강변에서 서로 기대어 앉아있는 박중사와 조나단 대위의 모습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젊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조나단 대위의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박중사의 군복은 진흙투성이었다. 구조된 직후 촬영한 사진이었던 것 같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존경하는 박중사님께 저는 조나단 리의 아들 조나단 리 주니어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한국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군 수색조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데려와 주신 나라 그리고 당신에게 평생 감사드립니다. 박중사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긴 숨을 내쉬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조나단 대위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날 밤 박중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날 밤 밀림에서 들었던 빗소리와 진흙 냄새가 다시 떠올랐다. 김 병장이 조나단 대위를 업고 걸었던 모습, 이철민 상병이 뒤를 경계하던 모습, 최동수 일병이 신호탄을 쏘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들도 이제 모두 나이가 들어 어딘가에서 손자를 돌보고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중사는 오래된 상자에서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수색조 전체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조나단 대위가 회복된 후 기지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모두들 젊고 씩씩해 보였다. 하지만 그 중 몇 명은 이후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박중사는 조나단 리 주니어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서툰 영어로나마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주고 싶었다. 조나단 대위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지켜냈는지를 적었다. 그 정보 덕분에 이후 대규모 폭격이 성공했고 많은 아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함께 적었다. 편지를 쓰면서 박 중사는 그때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무전기가 끊어져 본부와 연락이 안 됐던 것, 폭우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던 것, 적들의 추격을 받으며 강까지 달렸던 것,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전우를 지킨 일은 자랑이 아니라 그저 떠나간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예의였다. 그때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박 중사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조나단 대위도, 김 병장도, 이철민 상병도, 최동수 일병도 모두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그래, 이런 이야기는 남겨둬야 한다. 누군가 반드시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전쟁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려 했던 마음들, 전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록되어야 할 진짜 역사라고 생각했다. 박 중사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김 병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나단 대위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함께 그때를 기억하고 싶었다. 전화 너머로 김 병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조나단 대위를 추도하자고 약속했다. 죽음도 시간도 전우의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